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2008년도 우편 및 금융상식 A 책형입니다. 기출문제 풀이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 우편 및 금융상식 기출문제 A형 문제 1번 살펴보시죠. 먼저 우편 파트와 금융 파트로 구성이 되어 있죠. 우편 파트에는 또 국내 우편 그리고 국제, 금융 파트 쪽에는 예금과 보험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기출문제 풀이를 통해서 출제되는 이 과목의 특성과 그리고 문제의 비중 이런 걸 꼼꼼히 잘 살펴주시면 좋겠죠. 자, 1번 문제는 우편 사업 보호와 관련 있는 내용입니다. 늘 자주 출제되는 굉장히 기본적이고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꼭 필히 잘 정리하셔야 될 내용이 우편 사업에 관한 내용을 설명한 것 중 옳지 않는 거 되는데요. 국가가 경영하는 우편 사업을 보호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제도적 장치가 우편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규정되어 있는 사항 중에서 출제된 내용이라고 할 수 있죠. 먼저 정답은 2번이 정답이 됩니다. 문제 1번은 출제된 내용이 우편 사업 사업을 보호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제도적 장치와 관련 있는 문제인데 1번 국가에서 직접 경영하는 정부 기업에 의한 사업이다. 그래서 우체국은 정부 기업이다 또는 국가 기업이다 다 동일합니다. 경영 형태 면에서 정부 직영 형태에 속하는 곳이 바로 우편 사업입니다. 두 번째는 우편 이용 관계의 법적 성질. 법적 성질은 여러 가지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법적이다, 공법적이다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 현재 우정사업본부 학습자료 기준으로는 우편 사업의 우편 이용 관계의 법적 성질은 사법상의 관계로 보고 있습니다. 사법상 관계로 보고 있고 공법상의 관계가 아닙니다. 공법상의 관계가 아니고 개인과의 어떤 계약 관계로 보는 거지 법 집행의 행위라든지 어떤 행정 처분이라든지 이런 성질이 아니고 계약 관계로 보고 있다는 거죠. 고객과 사업주 간의 계약 관계의 성질로 보고 있는 게 우편 이용 관계의 법적 성질입니다. 따라서 공법상의 계약 관계이다. 틀렸네요. 사법상의 계약 관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익적 성격을 많이 띠고 있는 게 우편 이용 관계의 성질의 특징입니다. 여러분들이 우체국을 이용함에 있어서 이는 사법상의 어떤 관계와 유사하지만 그래도 공적인 성격을 많이 띠고 있는 기업체가 바로 우체국입니다. 그래서 사법상의 관계이지만 공익적 성격을 많이 띈다 이렇게 정리하시고 공법상의 관계이다 이렇게 나오면 틀린 지문이 됩니다. 3번 우편 이용 관계에 있어서 제한 능력자의 행위라도 보호를 해주어야 하겠죠. 여기서 제한 능력자란 과거에 무능력자라고 불렀는데 우리가 자연인의 경우 자연인 외 회사인 법인이죠. 자연인의 경우 능력자와 무능력자가 있는데 그 무능력자라는 명칭이 제한 능력자로 최근에 변경이 됐죠. 이 제한 능력자에는 미성년자라든지 미성년자, 피성년, 후견인
성년인 후견인의 동의를 얻어야만 행위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 피성년 후견인, 한정 후견인 등이 있습니다. 후견인. 자, 이분들은 제한 능력자로서 단독적으로 행동을 하기가 여러 가지 제한을 받죠. 자, 이 제한 능력자의 행위에 대해서는 친권자라든지 후견인들이죠. 예, 여기 자, 후견인들의 후견인이 무효와 취소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제한 능력자인 미성년자가 물건을 구매하면 친권자나 후견인이 자, 그 물건 구매에 대해서 무효와 취소를 주장할 수 있는 게 원칙이지만 우체국 거래에 있어서만큼은 우편 사업의 안정적인 보호를 위해서 자, 이분들의 우편 이용 거래에 있어서만큼은 무효와 취소를 주장할 수 없다입니다. 네, 없다입니다. 있다 하면 틀리죠. 따라서 3번에 제한 능력자의 행위라도 능력자의 행위와 자, 이분들의 행위와 동일한 효력을 인정해 준다 라는 겁니다. 우편 사업에 있어서만큼은. 4번으로 가시면 우편 이용 자, 관계자라 함은 우편 이용 관계자라 함은 우편 관서가 있고 자, 우편물을 보내는 발송인이 있고 우편물을 받아보시는 수취인이 있겠죠. 자, 여기까지 자, 1번 문제는 정리해 주시고 자, 2번 문제 들어갑니다. 문제 자, 2번. 등기 취급을 전제로 한 등기를 기본으로 하고 이 중에서 선택적으로 자, 선택할 수 있는 우편 영무 한마디로 말하면 우체국에서 고객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의 자, 종류에 관한 설명 중 바르게 연결해 주세요라고 있습니다. 자, 기억번 수취인에게 우편물을 자, 배달하거나 교부했을 경우 수취인에게 그 사실을 자, 발송인에게 수취인이 우편물을 받았습니다 라고 자, 발송인에게 자, 그 사실을 통지해 주는 걸 배달 통지라고 자, 배달 증명이라고 합니다. 배달 증명, 국제우편 쪽에서는 배달 통지라는 용어로 사용을 하고 있죠. 자, 그러면 정답은 좀 압축되어 갈 수 있겠죠. 배달 증명이 기억번에 해당하는 내용이니까 4번임을 알 수 있고 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니은번 민사소송법 규정에 의한 방법이다. 우편 파트에서 민사소송법이라는 단어가 등장을 하면 항상 연관되는 내용이 특별송달이죠. 법원에서 관계자분들에게 법원의 서류를 특히 재판 관련 서류들을 자, 송달하는 방법이 특별송달입니다. 민사소송법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송달하는 우편물로서 역시 배달 결과를 발송인에게 그 발송인이 법원이겠죠. 통지하는 특수 취급 제도입니다. 세 번째 우편 용무로서는 보험 등기 봉투를 이용하여 별도의 봉투죠. 보험 등기 봉투를 별도로 이용하여 우편 환 증서라든지 우리가 환이라고 하는 것은 교환 증서를 말합니다. 자, 우편 환 증서를 자, 증서라든지 수표 보통 우체국에서의 수표를 우편 대체라고 부르죠. 자, 우편 환 증서라든지 수표 등을 배달하는 잘 보험 취급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우리는 보험 취급이라 하고 그 보험 취급 중에서도 자, 보험 취급 중에서도 보험 통상이 있고 보험 소포가 있습니다. 자, 보험 취급. 자, 소중한 물건 귀중히 다뤄주세요. 보험 취급은 보험 통상의 우편물, 보험
자, 소포로 나뉘어지고 보험소포는 또 다른 말로 안심소포라고 하죠. 자, 보험통상의 경우 다시 세 가지로 구성이 됩니다. 통화등기, 물품등기, 유가증권, 자, 등기로 구분하는데 지금 이 디귿번 지문은 우편환이라든지 수표와 같은 증서를 의미하기 때문에 유가증권 등기에 해당하겠습니다. 보험 취급 중, 보험 통상 중 유가증권 등기에 해당하는 부분이 자 되겠네요. 정답은 4번. 자, 이제 문제 3번으로 가보겠습니다. 문제 3번. 국내 우편물 손해배상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자, 손해배상과 관련된 내용이 출제됐고, 여기는 특수 취급의 자, 종류라고도 할 수 있겠네요. 자, 손해배상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자, 옳은 것 물어보는 문제는 틀린 질문 3개 찾아주면 되겠죠. 손해배상금은 손해배상금 결정사가 청구권자에게 도달한 때로부터 손해배상금 결정서, 너에게 얼마의 배상금을 주겠다. 10만 원 주겠다. 20만 원 주겠다. 결정된 금액이 있겠죠. 그 결정된 때로부터 5년 안에 청구를 해야 됩니다. 따라서 자, 5년간 청구하지 아니하면 소멸됩니다. 3년간 틀린 지문이죠. 5년간이라고 해주셔야 되며, 손해배상 청구는 당해 우편물을 접수한 관서 및 배달 관서에서 발송인이 신청할 경우에만, 자, 손해배상 청구는 발송인이 당연히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발송인의 계약과 발송인과 우편관서의 계약과의 관계이기 때문에, 다만 발송인으로부터 동의를 받은 수취인도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발송인만 들렸죠. 발송인으로부터 동의받은 수취인의 경우에도 할 수 있다. 발송인의 승인을 받은 수취인도 할 수 있고, 자, 3번 손해배상은 한도액 범위 내에서 실제 손해액을 배상한다. 자, 실손이죠. 실제 손해액 범위 내에서 배상을 하며 보험 취급 시에는 신고된 가액을 배상하는 게 맞습니다. 신고된 신고된 가액을 배상한다. 일종 신고 가액이라고도 하고 보험 가액이라고도 하겠죠. 신고된 금액이 보험 가액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손해배상 청구 기한은요, 그 우편물을 발송한 날로부터 1년입니다. 발송한 날로부터 1년이지 발송한 다음 날로부터가 아니에요. 여기에 다음이 있어서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이처럼 어떤 기간 계산할 때 그날부터인지 다음 날부터인지도 꼼꼼히 챙겨보셔야 될 자, 과목이 우금, 우편 및 금융상식입니다. 4번 문제 들어가겠습니다. 다음 가로 안에 들어갈 우편물 송달 기준으로 알맞은 것은, 문제 4번은 송달 기준이에요. 우리가 송달이란 보내고 나서 도달하는 걸 말해요. 보내고 나서 도달하는데 필요한 기간인데, 우편물은 기본적으로 보통 일반적으로 D 플러스 3일입니다. 자, 이 D라는 말은 접수일이죠. 우체국 가서 우편물을 접수한 날이 자, D입니다. D-Day. 그리고 그날을 포함해서 총 4일이 소요가 됩니다. 자, 접수한 날을 포함해서 자, 총 4일이 소요되기 때문에 월요일에 접수하신 분은 화, 수, 목, 자, 3일 해서 총 4일이 소요되는데, 이보다 더 빨리 보내고 싶으신 분은 이길 특급, 즉
월요일에 보내신 분은 이길 특급이니까 화요일 도착이고, 당일 특급 같은 경우는 월요일에 보내셔가지고 월요일 오후 8시까지 도착하는 건데, 전국의 모든 지역이 아니라 지방청에서, 지방우정청에서 정하고 있는 곳 등에서 연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전국적으로 모든 지역에 해당하는 건 아닙니다. 정해진 지역에 하나요. 이길 특급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 날 당일 특급할 수도 있습니다. 바로 당일 오후 8시까지 도착하는 것을 말하고, 일반적으로 보통적으로는 보통 우편, 일반 우편이란 말은 접수 당일 플러스 3일 총 4일이 소요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1번 보통 우편물, 일반 우편물, 보통 우편물 똑같은 말입니다. 접수한 날에 다음 날부터 계산합니다. 다음 날부터 계산해서 3일입니다. 3일. 이길 특급은 접수한 다음 날이 되겠고, 당일 특급은 접수 당일 오후 8시까지. 이렇게 해서 송달 기준은 2008년도에도 출제되지만 그 이후에도 또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반복적으로 자주 출제되는 곳들이 있기 때문에 기출을 통해서 그 과목의 중요한 내용을 먼저 파악하시고, 그 해당하는 부분의 내용과 지문을 먼저 학습하시고 습득하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문제 5번 우편물 접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 다섯 번째 접수죠. 접수. 이건 고객의 입장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우체국 창구에서 접수를 받으시는 분들과 관련이 있는 내용입니다. 접수. 우체통에 투입한 우편물의 접수 시점은 우체통에 투입한 우편물의 접수 시점은 집배원이 수집하여 첩부된 우표에, 첩부란 말은 붙였다는 뜻이죠. 우표를 붙였고, 우표의 소인이란 말은 도장을 찍을 때라는 뜻인데, 현재 우편 이용 관계에 있어서 계약의 성질은 사법상 계약이죠. 그 계약의 성립은 우체국에서는 창구 접수할 때, 그리고 우체통에 넣을 때 성립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따라서 1번은요. 우체통에 투입한 우편물의 경우 우체통에 넣을 때부터 접수 시점으로 보기 때문에 소인할 때 1번이 틀린 지문이네요. 그리고 2번 통상 우편물은 우리가 통상이 있고 소포가 있습니다. 통상은 편지죠. 편지를 우리는 서신이랍니다. 서신, 그리고 기타 의사 전달물, 그 밖에 통화라든지 이런 걸 제외한 나머지 포장해서 보내는 게 소포죠. 그러면 통상 우편물은 봉합하지 않고 발송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 대표적인 경우가 엽서입니다. 엽서는 우리가 봉합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죠. 그래서 옳은 지문이고, 3번 검사 결과 규정에 위반된 걸 발견했을 때 보완하여 제출하라고 요구할 수 있는데, 이때 불응하면 접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4. 우편물을 접수할 때 우편 이용 관계가 발생하는데, 그 우편 이용 관계라는 건 일명 계약 관계죠. 접수할 때, 우체통에 넣을 때는 우체통에 투입할 때 계약 관계가 발생한 것으로 본다. 이렇게 해서 문제 5번까지 해주시면 우편 쪽에서도 국내 우편 문제가 되겠습니다. 국내 우편 파트 5문항, 그리고 이제 국제 우편 파트가 문제 6번부터 9번까지 4문항이 나옵니다. 우편 및 금융상식
총 20문항 중에 20문항 중에서 우리가 영어 두 문제를 빼고 18문항이 우금인데요. 이 중에서 보통 반반, 절반 정도죠. 9문항 정도는 우편, 9문항 정도는 금융. 그 우편 9문항 중에서 국내 우편이 5문항, 그리고 국제 우편이 4문항 정도 출제되는 경향은 최근 시험에서까지도 유효하게 적용되고 있는 문항의 비중이기 때문에 그런 출제 비중에 잘 맞춰가시고 접근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문제 6번에 국제우편 기구 및 법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국제우편 규정이 나왔습니다. 문제 6번은 국제우편에 있어서 기구죠. 그 기구는 두 개 있습니다. 만국우편연합, UPU가 있고 또 아시아 태평양 우편연합인 APPU가 있겠죠. 따라서 UPU라든지 APPU에 관한 내용 정리를 평소에 잘 해 주셔야 합니다. 자, 옳은 거 됐습니다. 정답은 4번이고 1번은 어디가 틀렸습니까? UPU의 총회는 총회 최고 의결기관으로서 4년에 한 번씩 개최가 되죠. 4년에 한 번씩 개최되기 때문에 바로 비상설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두 번째, 만국우편연합의 상설기관으로서 제가 수업 때 관, 우, 국 세 가지 있다고 말씀드리는데요. 관리이사회, 우편 운영이사회, 관, 우, 국이기 때문에 국제사무국이죠. 국제사무국. 따라서 집행이사회는 이 APPU와 관련된 기관이 되겠습니다. 3번, 만국우편연합의 공식 언어는 바로 프랑스어죠. 만국우편연합의 공식어는 프랑스어가 되겠습니다. 영어가 공용어인 기구는 APPU죠. 그래서 UPPU의 경우에는 프랑스어를 공용어로, APPU의 경우에는 영어를 공용어로 사용한다. 반드시 정리해 주셔야 될 내용입니다. 계속해서 정답은 4번이죠. 국제특급 우편 EMS에 관한 개념 관련된 내용인데 옳은 질문입니다. 자, 문제 7번 국제통상 우편물 보겠습니다. 문제 7번. 자, 국제통상 우편물의 종류가 있습니다. 서신에서부터 소형 포장 우편물 등 종류가 있죠. 옳지 않는 것은 4번이 정답이고 1. 우편 엽서는 직사각형이어야 합니다. 항공서가는 등기로도 발송할 수 있죠. 등기 조건으로 발송할 수 있습니다. 소설 또는 신문 원고는 인쇄물로 취급할 수 있습니다. 인쇄물로 취급할 수 있는 것, 없는 것 물어보는 문제 2019년도에도 출제되죠. 4. 소형 포장물은 발송 절차가 소포에 비해 간단합니다. 소포에 비해 간단한 게 소형 포장물이죠. 그래서 복잡하다 4번이 틀렸습니다. 소포에 비해서 간편한 절차를 가지고 있는 게 소형 포장물이에요. 자, 이제 문제 8번으로 가면 문제 8번 배달에 있어서 특례입니다. 문제 8번. 자, 우편물 배달의 특례인데 이 8번 문제는 국제우편이 아니라 사실 국내우편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배달의 특례는 국내 우편과 관련된 문제이고, 자, 옳은 것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1번 동일 건물 내, 자, 아파트라든지 큰 상가 건물 같은 경우, 자, 수취인에게 배달할 모든 우편물은 관리사무소가 없는 경우에는 우편 수취함에 배달한다. 자, 모든이라는 지문 때문에 틀렸는데요. 일반적으로 건물 1층에 있는 그 수취함에 배달할 수도 있죠. 하지만 수취함에 넣을 수 없는 물건이라면, 수취인에게 직접 전달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모든이라는 단어 때문에 틀렸고, 두 번째, 우편 사서함 번호를 기재하지 아니한, 우편 사서함을 기재하지 않았어요. 자, 이때 사서함 사용자에게 가는 것이 확실할 경우라면 우편 사서함에 투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서함에 투입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외적으로 특급 우편물이라든지 특별 송달 보험 등기라든지 또는 맞춤형 계약 등기 같은 경우는 반드시 주소지에 전달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사서함에 전달을 할 수도 있지만, 자, 여기 나와 있는 특급 우편물의 경우에는 이길 특급 제외됩니다. 이길 특급은 제외되지만 특급 우편물의 경우에는 주소지에 배달을 해 주어야 하므로 특급 우편물만 나오면 특급 우편물은 주소지에 배달을 해야 됩니다. 자, 3번 우체국 보관 우편물의 교부기간이 있는데, 우체국에서 보관하고 있다가 찾아오신 분에게 교부를 해줄 수 있어요. 이때 보관 기간이 10일입니다. 그런데 예외적으로 연장이 가능했어요. 그 연장할 수 있는 기간이 기존에 30일이었지만 우편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서 20일로 변경됐습니다. 자, 따라서 10일이지만 예외적으로 연장할 수 있다. 며칠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까? 20일 범위 내에서 연장을 할 수 있어서 이제는 여기 피한정 후견인인데요.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 여기에 피자가 앞에서 빠졌네요. 포함되어야 하고, 자, 계속해서 우리 우체국 보관 우편물의 교부기간은 우체국 보관 우편물 교부 기간은 이제 10일 플러스 20일, 기존의 30일에서 20일로 변경됐는데요. 자, 2020년 2월 17일 개정이 이루어졌습니다. 그 전까지는 30일이었죠. 자, 따라서 10일 플러스 20일이기 때문에 최장 보관할 수 있는 기간은 30일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기존의 30일에서 20일로 변경됐고, 우체국 보관 우편물 교부기간 말고 보관 교부지에서의 보관은 30일로 기존과 내용이 동일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변경은 없으므로 정리를 잘 해주셔야 됩니다. 우편법 시행규칙에 있는 내용이죠. 시행규칙 제 121조에 있는 내용과 관련이 있습니다. 우체국 보관 우편물의 교부 기간은 10일 플러스 20일 총 30일이고, 기존에는 40일이라고 얘기할 수 있었죠. 우체국 보관 외에 보관 교부지라고 있습니다. 교통이 불편한 곳 등에 보관을 해두고 그 보관 장소에서 교부하는 우편물을 보관 교부지라 부르며 요건 30일이에요. 그대로.
자, 4번 지문 수취인의 주소지와 다른 시에 거주하는 자를 대리 수령인으로 지정하여 우리가 우편물에 대리 수령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나 대신 너가 내 우편물을 수령해라. 대리 수령인을 지정할 수가 있는데 이 경우 동일한 집배구에 거주를 하셔야 됩니다. 이 대리 수령인은 수취인과 동일한 집배구, 즉 동일한 지역에 거주하시는 분이 자 대리 수령인이 되지 주소지와 수취인의 주소지와 다른 시에 거주하는 자 안 됩니다. 다른 시 아니고 동일한 시에 거주하는 자이어야 합니다. 자, 이제 문제 9번으로 갑니다. 특급 우편 EMS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자, 문제 9번. 자, 특급 우편 EMS 관련된 문제가 출제가 됐죠. 옳은 것 따라서 틀린 것 3개 찾는 건데 정답은 2번이고 1번은 뭐가 틀렸습니까? 국제 특급 우편물 접수는 모든 우체국에서 접수가 가능합니다. 다만 그 업무 취급 조건이라든지 취급 관서 등은 관할 지역의 우정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게 아니고 업무 취급의 조건은 장관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번 국제 특급 우편물은 항공 및 등기를 기본으로 합니다. EMS는 항공과 등기가 결합돼 가지고 이루어지는 우편물임을 전제로 한다. 자, 3번에 우리가 중량을 계산할 때요. 자, 우표, 운송장 및 통관을 위하여 붙인 서류의 중량은 제외합니다. 보통 우리가 우편물 요금 계산할 때 저울에 올리고 나서 요금 스티커라든지 요금을 부과하는 거지 우표라든지 운송장 이런 걸 다 붙인 요금은 자 포함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표, 운송장 및 통관을 위하여 붙인 서류의 중량은 자 계산에서 제외한다 기억해 주시고 4. 송금환 자 유가증권유는 국제 특급 우편물 EMS로 보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보통 EMS로 보낼 수 있는 대상이 7가지 정도가 있죠. 우리 수업 때도 했던 내용인데 주로 서류라든지 비서류라든지 상품이라든지 견본이라든지 마그네틱 테이프, 마이크로 필름, 컴퓨터 데이터 총 7개입니다. 그 7가지 EMS로 보낼 수 있는 7가지 종류는 반드시 숙지하시고 대비하셔야 되며 여기에 자 송금환이라든지 유가증권유 등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자 이제 문제 10번 예금거래 쪽으로 가보겠습니다. 여기 9번까지 하셔가지고 우편에 관한 내용은 정리가 됐고 이제 금융상식 파트로 자 가주시면 자 금융상식은 1번 예금거래 약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 됐습니다. 예금거래를 위한 약관은 일종의 계약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계약의 내용에 부합하면 계약이 성립이 되는 거죠. 서로. 따라서 1. 약관의 의미가 불명할 경우 계약의 내용이 서로 불명할 경우 그 약관은 기본적으로 고객이 정하는 게 아니고 자 금융기관인 우체국에서 정하기 때문에 자 그 해석에 있어서 고객에게 유리하게끔 해석을 합니다. 이를 작성자에게 불리하게 해석하는 게 원칙이다. 맞는 짐이죠. 작성자가 금융기관인 우체국, 작성자에게 불리하게 해석하는 게 원칙이고 두 번째, 주관적이어서는 안 되겠죠. 객관적이고 그리고 통일적이어야 됩니다. 객관적이고 통일적이어야 하므로 시간과 장소, 거래 상대방에 따라 달리 해석돼서는 안 됩니다. 3번에
개별적인 예금 상품 특성에 따라 세부적인 내용을 약관이나 특약의 형식으로 별도로 따로 정할 수 있는데 이를 약관의 이원적 체계라고 부르죠. 기본적인 약관 정하고 그 외 예금이라든지 상품별로 별도로 또 세부적인 특약사항 등을 정하는 형태를 이원적 체계라고 하며 4번 지문은 정말 중요한 지문인데 무엇부터 먼저 적용할 것인지 입니다. 예금 계약에 대해서는 예금거래 기본 약관을 우리가 먼저 당해 지금 문제 10번 정리하시고 있습니다. 10번은 문제 10번 예금 거래 약관 관련해서 순서입니다. 당해 순서입니다. 당해 상품 약관 먼저 적용하고 그리고 예금별 약관 예금별 약관이기 때문에 적금인지 예금인지 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유급을 상품인지 당해 상품 약관 해당 상품 예금별 저축성인지 아니면 거치식인지 그리고 예금 거래 기본 약관 예금 거래 기본 약관 순으로 차례로 적용됩니다. 순서대로 차례로 적용됩니다. 먼저 적용되는 것은 해당 상품의 당해 약관 이러한 체계를 우리가 이원적 체계라고 부릅니다. 따라서 4번이 틀렸죠? 먼저 적용하고 예금의 종류 당해 예금 상품 약관을 차례로 적용하는 게 아니라 순서가 변경되어 있습니다. 자, 11번 문제 갑니다. 문제 11번은 생명보험 관련 용어예요. 생명보험 관련 용어입니다. 자, 먼저 첫 번째 기억번호 여부는 그 인수 여부를 보험 계약에 있어서 이분을 인수를 계약을 받아줄 것인지를 최종적으로 판단하는 심사 과정을 우리가 계약 심사 또는 청약 심사 이걸 언더라이팅이라고 부르죠. 언더라이팅, 청약 심사, 계약 심사 같은 말입니다. 정답은 4번인데요. 니은번 어느 집단의 생사에 관한 사항을 20대, 30대, 40대 쭉쭉쭉 올라가면서 사망률이라든지 이런 걸 나타내는 게 생명표가 되겠습니다. 생명 함수에 의하여 계량적으로 표시한 것, 평균 우리가 삶의 요즘은 100세 시대라고 부르죠. 따라서 평균 수명이라든지 사고 발생률 등을 종합적으로 나타낸 게 생명표입니다. 이제 12번 문제 보험 상품입니다. 문제 12번 보험 상품 그리고 예금 상품 문제들이 금융상식 쪽에는 반드시 우체국에서 취급하는 상품 종류가 시험에 꼭 나옵니다. 보험 상품, 예금 상품. 근데 과거에 비해서 내용 자체가 많이 학습 자료에서 축소되고 있기 때문에 비중이 커진다기보다는 그냥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형태를 잡고 있는지 정도만 물어보기 때문에 과거에 비해서는 그래도 학습량이라든지 공부하기가 조금 수월해진 부분이 이 상품 등에 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12번 보험 상품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거 됐는데요. 3대 질병 진단 시 최대 3천만 원을 줍니다. 최대 3천만 원을 준다. 이 지문은 현재 그 우체국 보험 상품 중에 건강 클리닉 보험과 우체국 큰 병 큰 보장 보험 두 곳에 해당하는 지문입니다. 그래서 3천만 원만 봐가지고는 정답이 1번인지 2번인지 알기 어려운데 그 밑에
자, 중증 장애의 경우 최대 5천만 원 고액 보상한다. 이 지문은 우체국 건강 클리닉 보험에만 해당하는 지문이에요. 그래서 답이 1번임을 일단 추정해 볼 수 있고 10대 성인 질환까지 보장해 준다. 이 지문은 건강 클리닉 보험에만 해당하는 지문이고 그 아래 점 2개 있죠. 자, 0세 자녀부터 60세 부모님까지 가입할 수 있고 10년 만기 생존 시 건강관리자금 지급한다. 요건 큰 병, 큰 보장 보험과 동일한 지문이에요. 그래서 수험 준비하실 때 건강 클리닉 보험하고 우체국 큰 병, 큰 보장 보험하고 유사점이 있기 때문에 혼동해서 문제를 풀면 안 됩니다. 5천만 원이라는 단어가 등장을 하면 건강 클리닉 보험으로 정답을 해 주셔야 된다는 것. 자, 주의해 주시고 이제 13번 문제 갑니다. 문제 13번은 금리죠. 예금하면 아무래도 금리에 민감하잖아요. 그래서 금리에 대한 성격이라든지 개념, 종류 자주 물어보는 내용입니다. 옳은 거 됐습니다. 정답은 2번이고요. 1. 명목금리는 눈에 보이는 금리죠. 액면, 종이에 보이는 금리. 물가 상승에 따른 구매력의 변화까지 모두 감안하지는 않습니다. 이를 모두 감안하면 실질금리라고 부르게 되죠. 그래서 1번 지문은 실질금리에 해당하는 내용이에요. 두 번째, 실질이자소득은 같은 금리 수준에서 물가 상승률이 낮을수록 늘어나게 된다. 자, 내가 받는 이자 수익이에요. 물가 상승률이 낮을수록 아무래도 그 가치가 더 늘어나게 되는 거죠. 2번이 정답이고 3번 단리, 복리 등의 이자 계산 방법이나 이자에 대한 세금 부과 여부 등에 관계없이 표면금리와 실효금리는 다르죠. 자, 우리가 표면금리는 겉으로 드러난 금리인데 일명 명목금리가 되겠습니다. 표면금리와 명목금리는 동일하다고 할 수 있지만 실효금리는 맞지 않습니다. 실효금리는요, 실제로 세금이라든지 기타 내가 실제 받는 수익이 되겠죠. 실제로 지급받는 금리입니다. 4번 채권 가격이 떨어지게 되면 채권 가격이 떨어지면 수익률 올라갑니다. 가격이 떨어졌다는 얘기는 값싸게 구입했다는 얘기죠. 수익률 올라가고 채권 가격이 비쌀 때 구입하면 당연히 수익률이 낮아지겠죠. 왜냐하면 채권이란 만기에 회수되는 금액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저렴하게 구입하면 수익률이 좋아지고 비싸게 구입하면 수익률이 낮아지게 됩니다. 가격이 떨어지면 수익률이 떨어진다? 틀렸죠. 올라갑니다. 14번 카드 종류별 특징입니다. 문제 14번 문제는 카드입니다. 이 카드 하면 신용카드 그리고 직불카드, 체크카드 등의 종류가 있습니다. 그 성격과 특징을 물어보는 문제인데 자주 물어보진 않지만 그래도 08년도에 기출됐던 영역이에요. 선불카드는 법에서 정한 발급 한도에 제한이 없다. 선불카드 같은 경우는 일종의 충전해서 사용하는 건데 기명하고 무기명하고 좀 나뉘어지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무기명으로 선불카드 중 무기명은 50만 원까지고 기명식은 500만 원을 한도로 합니다. 그래서 무기명 선불카드는 50만 원을 한도로 하고 50만 원 여기 무자 빼고 기명식의 경우에는 500만 원을 한도로 하는 카드가 선불카드임을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 한도 제한이 있습니다. 직불카드는 우리말로 현금카드예요. 직불카드는 우리 현금카드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사용 즉시 사용금액은 후불이 아니라 즉시 결제 방식입니다. 우리가 후불은 신용카드고
현금 카드는 즉시 결제 방식이죠. 즉시. 선불 카드는 카드에 저장된 금액 범위 내에서만 이용이 가능합니다. 일종의 뭐 충전식이라고 생각하시고, 4. 직불 카드는 현금 카드인데 활부 구매 현금 서비스 안 됩니다. 이건 신용을 기반으로 하는 게 아니고 내 통장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활부 현금 서비스 안 됩니다. 다만 현금 인출은 가능하죠. 내 통장에 있는 돈 찾아 쓸 수 있습니다. 인출해서. 자, 14번 문제까지 해주셨고, 이제 15번 문제 15번입니다. 바로 보험료 구성이죠. 보험료 구성. 이 보험료 구성은 굉장히 자주 나옵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파트이기 때문에 이 보험료 구성에 관한 영역은 꼼꼼히 잘 정리를 해주셔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영업보험료라고 있습니다. 이 영업보험료를 총보험료라고 부르죠. 이 총보험료는 다시 순보험료, 순보험료, 그리고 부가보험료로 나뉘어집니다. 순보험료는 두 가지, 부가보험료는 세 가지로 나뉘어지는데 여기는 위험보험료, 자, 저축보험료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밖에 이 위험보험료는 사망률하고 관련이 있죠. 예정사망률입니다. 저축보험료는 예정이율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예정이율이 낮아지면 보험료는 저렴해지고, 예정이율이 높아가면 보험료도 올라가야 맞겠죠. 신계약비, 유지비, 수금비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1번 옳지 않는 것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정답은 4번이 정답이고, 1. 보험계약자가 보험자에게 내는 보험료를 영업보험료라고 부릅니다. 영업보험료. 자, 순보험료와 부가보험료로 구성되어 있고, 2번 만기보험금의 지급 재원이 되는 보험료를 저축보험료, 만기. 자, 예정이율에 기초하여 계산됩니다. 위험보험료는 보험사고에 따른 지급재원으로, 여기는 사고에 대비하고자 함이죠. 자, 사고에 대비하고자 함으로 예정위험률, 예정사망률을 예정위험률이라고 합니다. 부가보험료는 다시 신계약비, 자, 유지비, 그리고 전산비로 구분한다? 아니죠. 요건 수금비로 구분하고 예정사업 비율에 근거하여 예정 사업 비율에 기초하여 구해지는 보험료가 부가보험료입니다. 이 표는 그 이후에도 이후 기출에도 여러 번 반복돼서 지문이 나오는 중요 내용이기 때문에 정말 잘 해주셔야 될 부분이 영업보험료에 관한 내용이고, 문제 16번 살펴보겠습니다. 문제 16번 문제는 보험계약에 관한 내용이에요. 보험계약. 자, 옳은 거 물어봤습니다. 정답은 2번이 정답이고, 1번에 일반적으로 보험계약의 당사자. 자, 당사자는 두 분입니다. 한마디로 고객과 회사인데, 고객을 우리는 보험 계약자라고 부르고, 보험회사를 보험자라고 부르죠. 그래서 보험계약의 당사자는 이 두 분입니다. 계약자가 청약을 하고 보험자가 승낙을 하면 보험계약은 성립하도록 되어 있죠. 여기에 나와 있는 보험자, 보험계약자 굉장히 많으신 분들이 있는데 이걸 다 통틀어
관계자라고 하지 당사자라는 말을 쓰지는 않습니다. 자, 두 번째, 보험자가 여기 보험자가요. 청약과 함께 보험료를 받고, 자, 보험료를 받는 분은 보험자, 보험회사예요. 보험료를 받고 청약을 승낙하기 전에 보험사고가 자, 생겼다면 청약을 하고 승낙을 하기 전에 보험사고가 자, 발생을 했습니다. 이때 보험료를 받았어요. 이 보험료를 받았다는 부분이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보험료를 받을 때부터 보험료 지급의 의무가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보험료를 받고 청약을 승낙하기 전에 보험사고가 생겼다면 해당 청약을 거절할 사유가 없는 한 보험자는 보험계약상의 책임을 진다라고 우리 상법에 딱 요 내용이 규정이 돼 있어요. 그래서 규정된 내용이고 보험 사고에 대한 책임은 보험료를 받을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이걸 좀 기억을 해 놓으셔야 될 중요한 내용이죠. 보험료를 받았기 때문에. 3번,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은 일종의 사망보험이죠. 보험계약 체결 시 보험 대상자의 서면으로 동의를 받아야지 구두 안 됩니다. 서면으로입니다. 그리고 4번, 사망을 보험금 지급 사유로 하는 생명보험 계약에 있어서 우리가 생존이 아닙니다. 생존은 가능한데 생존했을 때 자, 보험료를 받는 것은 가능하지만 사망의 경우에는 15세 미만이라든지 상실자, 심신박야자를 자, 보험 대상자, 일명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 계약은 무효입니다. 이분들은 보호 능력이 떨어집니다. 보호 능력이 떨어지는 이분들의 생명을 담보로 하는 보험 계약은 현재 무효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생명을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사망을 담보로 하면 보험 범죄에 악용될 소지가 조금이라도 있기 때문에 미연에 방지하고자 이를 무효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신체 허약자가 아니고 심신상실자라고 하셔야 돼요. 심신상실자입니다. 자, 17번 문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7번 문제에서 금융상품으로 알맞은 것 했는데요. 금융상품의 종류 중 종합금융회사, 종금사죠. 종금사라는 단어가 탁 등장을 하면 대표적인 상품이 CMA 상품입니다. 캐시 머니지먼트 어카운트 CMA인데 정답이 CMA죠. 이 CMA는 실적 배당 금융상품이고 수시 입출금이 가능한 상품이라는 게 특징이죠. 이 CMA의 경우 증권사에서 판매되는 CMA는 예금자 보호가 안 되지만 종합금융사, 종금사에서 판매되는 CMA는 예금자 보호가 자, 된다는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증권사 CMA는 예금자 보호가 안 되지만 종금사 판매 CMA는 예금자 보호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 18번 문제인데요. 금융상품별 예금자 보호법. 예금자 보호와 관련된 부분은 종종 자주 출제되면서 역시 2019년도에도 또 여러 가지 내용을 물어보고 있죠. 예금자 보호는 가장 기본적인 중요 사항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꼼꼼하게 정리하셔야 될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옳지 않는 것은 했는데 주가지수 연동 정기예금, 우리가 equity linked deposit, 한마디로 정기예금 상품 중에 원금은 그대로 두고 원금에서 발생되는 이자를 주식시장을 따라갈 수 있는 인덱스 펀드 등에 투자해가지고 여기서 발생되는 수익을 예금에
예금에 더하여 주는 상품이 ELD 상품이죠. 주가지수 연동 정기예금. 정기예금으로 들어온 원금 중에 이자 부분에 해당하는 부분을 실적배당 상품에 투자해서 보다 고객에게 시장의 지수, 수익률을 만큼 보존해 주려고 하는 상품이 ELD 상품인데 유사한 상품이 ELD와 유사한 상품이 ELS도 있고 ELF도 있는데 이 세 가지 중에서 상품 중에 ELD만 디파짓 상품 예금이죠. 자, ELD만 예금자 보호가 되고 ELS, ELF는 예금자 보호가 되는 상품이 아니죠. 그래서 반드시 구별을 해 주셔야 됩니다. 정답은 1번입니다. 예금자 보호법에 따른 보호 받아요. B자가 빠져야 되겠죠. 가입 대상이라든지 특징은 맞습니다. 이율이 주가에 주가 지수에 연동되어 있다. 주가 지수 지주에 연동되어 있다고 되어 있는데 그 지주가 아니고 지수에 연동되어 있습니다. 지수에 연동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축예금의 경우 보통예금하고 좀 다르죠. 보통예금보다 금리를 조금 더 줘요. 저축예금은 보통 가지고 있는 예금 통장이 다 저축예금인데 개인만 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개인만 수시 입출금식이고 예금자 보호되고 정기 적금. 적금은 우리가 목돈 마련이죠. 정기 적금은 목돈 마련이기 때문에 거치식이 아닙니다. 적립식입니다. 적립식입니다. 양도성 예금증서 CD는 예금자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상품입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 2008년 우편 및 금융상식 기출 1번부터 18번까지 함께 정리하셨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고 정리 잘 되시고 합격을 위해서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방지훈입니다. 2008년 계리직 기출 우편 및 금융상식 A체형 풀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9번 문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글에서 호프 다이아몬드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거. 자, 틀린 거 찾는 문제인데 밑에 보기들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떤 운과 징크스와 관련된 내용들이 쭉 나옵니다. 그래서 1번 같은 경우는 it is a stone. 여기서 스톤은 돌이라기보다는 보석 같은 것도 우리가 스톤이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보석이라는 의미로 보시면 돼요. That brings bad luck. 불운을 가져다 주는 보석이다. 자, 2번. It's a bad reputation. reputation은 평판이나 명성이죠. 나쁜 평판. 나쁜 평판이 repels visitors. repel은 격퇴시키다, 퇴치하다, 가까이 못 오게 만들다 이런 뜻입니다. 방문객들을 격퇴시킨다. 즉 이게 불운을 가져다 주니까 이게 나쁜 의미가 있으니까 나쁜 reputation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구경하러 오지 않는다. 라는 뜻이겠죠. 자, 3번. Its owners. 이것을 소지하고 있는 사람들은 are supposed to be jinxed. 자, 우리 징크스라고 그러는 거 그 단어 맞습니다. 예. 불운이 따를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소지하는 사람들은 불운이 따를 것이다. 징크스가 생길 것이다. 자, 4번. It is one of the most valuable gems. 자, gem이라고 그러면 우리 보석이라는 뜻이죠. 이것도 가장 귀중한 가치가 있는 보석 중에 하나입니다. 세상에서. 자, 그럼 내용 들어가 볼게요. 이 호프 다이아몬드에 관한 내용. Certain object. 자, object가 물체죠. 어떤 물체들은 are supposed to be bring good luck. 행운을 가져다 준다라고 합니다만 그러나 others, 다른 물체들은 have a reputation. 어떤 평판을 가지고 있는데 being jinxed. 징크스가 걸리는 그런 평판도 가지고 있습니다. 불운을 상징하는 물건이 있는 반면에 그 행운을 상징하는 물건이 있는 반면에 불운을 상징하는 물건들도 있다. That is, 즉 다시 말하면 of bringing bad luck, 불운을 가져다 준다. 징크스에 대한 설명이 뒤에 나왔죠. 또 호프 다이아몬드. 자, 이 호프 다이아몬드는 one of the world's greatest gem, 가장 위대한 보석 중에 하나. 그러면 가장 가치 있는 보석 중에 하나인 건 틀림없네요. 그죠? 4번은 맞는 거네. 어쨌든 이게 is supposed to bring misfortune. 자, misfortune이 아까 앞에 나왔던 bad luck하고 똑같아요. 불운이라는 뜻입니다. 불운을 가져다 준다라고 믿는 겁니다. To its owner, 소지자들에게. 자, 그러면 아까 뭐예요? 소지자들 나왔던 거.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은 징크스에 걸린다라고 알려져 있다. 3번도 맞는 거, 3, 4번 맞는 거 확인하셨죠. 자, 그러면 그러면
자, 여기서 misfortune을 가져다 준다고 그랬으니까 뭐도 확인 가능합니까? 자, 1번도 확인 가능합니다. 그죠? 불운을 가져다 주는 스톤이다. 보석이다. 그럼 2번만 확인이 안 됐지만 2번이 답이겠네. 그죠? 1, 3, 4가 벌써 확인이 가능했으니까. 근데 실제로 봅시다. 2번 내용이 맞는지 틀리는지 틀렸겠죠. 그죠? 왜 틀렸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today, 오늘날 this jinxed stone, 이 징크스가 걸려있는 보석이 is on display. on display가 전시 중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불운을 가져다 준다라고 믿는 이 보석이 전시되고 있습니다. 호프 다이아몬드가 전시되고 있습니다. In the Smithsonian Institution in the Washington D.C. 워싱턴 DC에는 스미소니안 박물관에 전시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Its reputation for bad luck. 불운을 가져다 준다는 그런 평판도 does not keep thousands of visitors from. 자, keep하고 from 보시고 keep은 보통 우리 유지한다는 뜻이죠. 근데 이 구조로 쓰이면 그러면 keep은 유지하다가 아니고 막다라는 뜻이죠. 근데 막지 못한다 그러죠. 이게 불운을 가져다 준다라고 믿기는 그런 보석임에도 불구하고 막지를 못합니다. 수천 명의 방문객들이 자, 또 어려운 단어 flocking. 자, flock이 뭐냐면 모이다예요. 모이다. assemble. gather. 모이는 것을 막지는 못합니다. To sit every year. 매년 그것을 보러 몰려드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2번 이제 확인 가능했다 그죠? 2번. 자, repel. 아까 격퇴시킨다 그랬으니까 방문객들을 격퇴시키지 않고 오히려 보려고 오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했죠. 그래서 2번이 유일하게 틀린 진술 되겠네요. 2번 정답. 자, 그 다음 20번 가겠습니다. 다음 두 사람의 대화에서 괄호 안에 들어갈 문맥 및 어법상 알맞은 단어는 자, 이게 또 관용 표현이라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자, 일단 내용부터 볼게요. 대화문. A. What do you charge for photocopying? 포토카피가 복사하는 거예요. 복사. charge는 뭐예요? 부과하고 청구하는 거죠. 그래서 직역하면 복사에 대해서 당신은 무엇을 부과하십니까? 복사 비용이 얼마죠? 라고 묻는 거예요. 복사 비용 얼마죠? 그래서 B가 15 cents per page. per가 뭐뭐당, 뭐뭐마다 이런 뜻이죠. 페이지당 15센트입니다. 한 페이지에 15센트입니다. 라고 얘기했죠. 자, 그리고 A가 물어봅니다. Even for bulk. bulk가 뭐 덩어리, 덩치 이런 뜻이죠. 그래서 이게 대량이라는 뜻도 있거든요. 대량으로 복사하는데도 한 장당 15센트인가요? 라고 묻는 거겠죠. 많이 하면 보통 깎아주니까. 그래서 그 말이 뒤에 나와요. Approximately how many pages do you have? 대략, 그죠? approximate 대략 몇 페이지나 당신이 가지고 계십니까? 몇 페이지나 복사하실 건데 대량이라고 말하십니까? 이런 뜻이겠죠? 그래서 A가 about 100 pages. 대략 한 100페이지 정도 됩니다. It is my dissertation. dissertation은 뭐 중요한 단어는 아니지만 박사 논문을 dissertation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내 박사 논문인데 100페이지 정도 됩니다. 그래서 B가 in that case, 그럼 100페이지 그런 경우라면 I will do it for 10 cents per page. 10센트. 15센트인데 5센트 싸게 해주네. 그죠? 한 페이지당 10센트 해드릴게요. 라고 얘기하죠. 그 뒤는 그 정도면 충분히 좋네요. But I'm not 땡땡 typing yet. 타이핑하는 걸 뭘까요? 우리말로. 아직 끝내지 못했다. 끝내지 못했다는 말이 들어가겠죠. It will get ready. 준비가 될 건데 within 4 or 5 days. 한 4, 5일 이내에 준비가 될 것 같습니다. 아직 못 끝마쳤습니다. 라는 거. 그래서 B가 see you in a week then. 그럼 일주일 후에 봅시다. 라고 얘기하죠. 함정부터 갈게요. 함정부터. 예, finish. 끝마치는 거. 왜 못 들어가냐면 이것 때문에 못 들어갑니다. 비동사의 존재 때문에. 그래서 이 문제가 생활영어 문제이면서 독해 문제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문법 문제인 게 비동사 뒤쪽에 일반 동사가 들어갈 수는 없어요. 그것도 원형으로 들어갈 수가 없죠. 그래서 M이 없고 그냥 쓰려면 이렇게 써야 돼. I did not finish. 그죠? 비동사로 받으면 안 되고 두 동사로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finish가 함정이에요. 이거 절대 못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정답이 1번이었다. 그죠? through가 답인 이유. 자, 이제 외우실 거. be through. 예, 뭐뭐를 끝마치다는 뜻이 있죠. be through. 근데 be not through니까 끝마치지 못했다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아주아주 풀 수 있는 문제 1번 답 되겠습니다. favorite, 가장 좋아하는, against, 뭐뭐에 반대하는, 아무 관련 없죠. 그래서 finish, 안 되는 것도 알고 계셔야 되고 be through라는 표현도 알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자, 2008년 문제 지금까지 풀이 들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